현대자동차증권 노근창 센터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일단 예. 지금 엔비디아와 예. 관련해서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논란들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뭐 일단 뭐 구체적으로 뭐 B200A 예. 이것 때문에 B100 예. 이거를 또 취소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여튼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현재 엔비디아의 상황 한번 정리해 주시죠. 예. 제가 사실 지난주 이제 주말부터 이제 이제 설계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요. 또 엔비디아 워낙 중요한 기업이고 또 우리나라 또 반도체 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뭐 증시 나스닥에도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 요청을 받고 저희가 이제 좀 점검을 좀 했습니다. 점검한 내용을 그냥 말로 설명해도 되지만 제가 준비된 차트를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네. 높을 것 같아서 제가 차트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예. 보시면 그래서 이 제품이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쓰고 있는 H100이라는 제품이고요. 네. H100이라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엔비디아는 이제 이런 제품을 만들고 나서 TSMC랑 협업을 합니다. TSMC가 이 GPU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 SK 하이닉스 H100을 공급하면 엔비디아가 이제 패키징을 하는데 기존 패키징은 그냥 심플한 실리콘 인터포즈를 썼습니다. 네. 좀 비싸기는 하지만 근데 이제 이번에 만든 이 엔비디아의 특히 블랙엘 같은 경우에는 이 칩은 그냥 하나의 칩인 거고요. 블랙엘은 두 개의 칩을 하나로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TSMC가 또 이런 쪽에는 상당히 재능이 있는데 칩넷이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네. 서로 다른 칩을 붙이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동종의 칩을 붙입니다. 보통 이런 방식으로 제조를 많이 하는 회사가 AMD고요. 그리고 뭐 인텔 같은 경우에도 사파이어 래피즈부터 이제 CPU를 그렇게 네 개를 붙였는데 이번에 엔비디아는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GPU 두 개를 이렇게 붙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열이 좀 많이 났습니다. 네. 그래서 발열 이슈가 있어가지고 이 패키징 자체를 코어스 실리콘 인터포즈 쓰는 방식에서 이렇게 뭐 RDL이라는 재배열선 인터포저 그리고 좀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뭐 이렇게 LSI라고 해서 로컬 실리콘 인터커넥터라는 인터포저를 쓰면서 인터포저가 좀 복잡해졌죠. 네.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수율 이슈가 좀 생겼습니다. 그리고 뭐 일부 뭐 어쨌든 오작동 이슈도 좀 있었던 걸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결함이 많이 발견이 돼서 이 상태로는 이제 고객사한테 공급하기는 힘들다는 내부 결론을 내렸고요. 실제로 샘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블랙엘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든 우리 일부 클라우드 사업자한테 이 샘플을 제공을 하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이제 결함이 좀 발견이 돼서 그럼 이걸 지금 바로 연말부터 생산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지금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좀 두 가지 방식을 좀 같이 고려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제가 이제 칩넷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칩넷을 쪼개가지고 그냥 기존의 하퍼처럼 단일 칩으로 공급을 하는 거죠. 그럼 단일 칩이면 발열 이슈가 적겠죠. 그러면 이제 똑같이 실리콘 인터포저 형태로 그대로 가는 방식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B200A라고 네. A라는 게 에어라고 해서 이제 공냉식이고요. 이 블랙엘 같은 경우는 이제 순행식인데 공냉식으로 해서 기존 H100, 200이랑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이슈는 없지요. 다만 이렇게 이 제품의 단점이 뭐냐면 트랜지스터가 지금 이게 2080억 개거든요. 네. 근데 반으로 쪼갰으니까 1040억 개가 되겠죠. 그러면 기존이 이제 하퍼가 800억 개 트랜지스터이기 때문에 하퍼보다는 성능은 한 30-40% 개선되지만 기존에 기대했던 성능의 반밖에 안 되는 거라서 이 제품이 얼마만큼 이제 왕성한 수요가 있을지 이게 좀 저희가 좀 점검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기존 방식은 다시 수정을 해서 내년 1분기 말 정도에 이제 공급하자 뭐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자동차로 좀 표현을 하자면 네. 현대차의 또 핵심 제품이 이제 G90이 있는데 G90 하이브리드를 구매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좀 뭔가 이슈가 있어서 그냥 그랜저 하이브리드로 사라고 하면 기다리던 사람들이 많이 들떠 있었는데 이제 아주 그렇죠. 좋은 제품으로 이제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서 더 많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성과를 내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제품의 성능이 반 떨어진 제품을 주면 아마 적극적으로 구매를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사실은 최근에 엔비디아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 계속 반복하는데 뭐 긍정적으로 보는 분은 대안이 있냐? 대안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네. 뭐 AMD의 MI300 같은 경우에도 제품은 좋지만 그래도 엔비디아 제품이랑 좀 비교하기는 아직은 한계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제품을 사기 전까지는 그냥 기존의 H200을 산다는 그런 클라우드 사업자도 있고 반면에 그냥 어차피 대안 없으니 일부 급한 거는 이
B102, 뭐 B200A라고도 부르는데 명칭이 어차피 뭐 엔비디아가 정하는 거라서 저희가 크게 의미를 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제품을 사서 조금 기다렸다가 내년에 또 대규모로 이거를 또 사자. 뭐 이런 두 가지 시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더 좋은 제품 나올 때까지 구매를 좀 이연시킬 가능성도 일단은 열려 있고요. 두 번째는 뭐 급한 이제 사업자들은 그냥 어쨌든 이 H200보다는 성능이 트랜지스터가 많아졌으니까 이 더 제품으로 좋으니까. 예, 이 제품으로 좀 일부를 구축하고 나머지 이제 또 내년에 이제 이 제품이 나오면 그리고 이게 좀 늦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이게 보통 AMD 같은 경우는 GPU 자체도 MI300도 다 칩넷이거든요. 근데 엔비디아는 워낙 성능이 좋다 보니까 이 두 개의 칩을 붙여버리니까 뭔가 하여튼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이 문제가 내년 1분기에 과연 고쳐질까에 대한 의심도 좀 일부 있는 거여서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살려고 했다가 이게 안 나왔으니까 좀 약간 좀 땜빵인 제품으로 하라고 하니까 난 그럼 구매 자체를 좀 늦추겠다. 즉 AI 데이터 센터의 투자 자체가 조금은 이제 기존 계획보다 좀 딜레이 될 가능성도 일부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또 반대 또 쪽에서는 어차피 대안이 없으니 또 엔비디아 중심으로 또 해야 되니 일단 여전히 또 AI 데이터 센터를 뭐 연내에 또 구축하려는 그런 또 클라우드 사업자들, 통신사들도 많으니 그냥 이 제품으로 하고 그러고 나서 추후에 판단하자. 그래서 두 가지 지금 수요가 많이 팽팽한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는 하나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기존 계획보다는 좀 줄어들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 제품이 나왔을 때 대규모로 투자를 했던 시각이 최소한 이제 좀 양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이연을 시키겠죠. 예. 저거 나오면 내년에 하지. 예, 그래서 뭐 기본적인 수요는 뭐 작년보다 성장은 하겠지만, 근데 기존 계획보다 서프라이즈가 나오기는 힘들다. 근데 최근에 주가는 그렇지 뭐 대부분 그렇지만 서프라이즈가 나와도 주가가 잘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미 뭐 곧 많이 오른 거 아니야? 버블 논란들이 예. 있는 시점이라.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서프라이즈 나오기는 좀 힘든 환경이다. 그냥 계속해서 뭐 분기 매출액이 계단식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여건은 여전히 되고, 왜냐면 특별한 대안도 없고, 그리고 엔비디아가 또 여전히 뭐 AMD보다는 훨씬 더 지금 B200A를 제외하고 B102를 제외하고 이 제품들마저도 엔비디아가 어쨌든 AMD보다 제품이 좋으니 특별한 대안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수주는 증가할 거지만 서프라이즈가 나올 만한 수주가 나오기에는 조금 변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엔비디아를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 반면에 그렇지 않아. 어차피 대안이 없으니 그래도 엔비디아는 성장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엔비디아 올해 데이터 센터 GPU 매출액을 한 1,000억 불 정도 보고 있거든요. 네. 그 수준은 가능할 것 같아요. 다만 뭐 1,200억 불, 1,300억 그렇지. 불 우리가 엔비디아에게 기대하는 거는 깜짝 실적이니까. 깜짝 실적인데 깜짝 실적은 2분기까지는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6월 말 실적이 이제 8월 28일에 나올 건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냥 저는 상식적인 판단을 하는 겁니다. 네. 상관없어 하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클라우드 사업자라면 그래도 뭐 아주 좋은 성능의 제품을 기다렸는데 그 제품 성능이 어차피 반으로 줄어들면 그걸 또 적극적으로 그렇게 할까? 일부는 좀 이연시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제가 판단하기는 힘들고 이번 8월 28일에 젠슨왕의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것들이 뭐 블랙 이슈 여러 가지 것들이 결국 그 AI 버블론이 나오는 과정 속에서 같이 또 끼면서 그렇죠. 이 동시에 엔비디아 많이 주가를 들- 힘들게 한 거죠. 네, 뭐 제일 최근에 보면 이제 구글이 이제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AI가 실제로 ROI 개선으로 나오지 않는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렇게 금방 나올 것 같으면 모두가 다 그렇게 투자를 하겠죠. 근데 네. 그렇지만 이제 구글 CEO가 한 얘기가 이제 이렇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를 안 했을 때 리스크가 투자를 많이 했을 때보다 더 크다. 그래서 투자는 계속 한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메타도 그렇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애플이 이제 이번에 이제 AI 스마트폰을 곧 내놓을 거고 뭐 그러면서 엔비디아 GPU를 안 쓰고 구글의 TPU를 쓴다는 그런 것 때문에 또 일각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봤는데 그건 온디바이스 AI이기 때문에 굳이 그리고 그 온디바이스 AI와 관련된 구글의 인프라에는 다 엔비디아 GPU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다만 그 관련된 것만 이제 엔비디아가 아니라 구글의 TPU 쓰는 거라서 냉정해 보면 또 엔비디아 GPU가 그 솔루션에 묻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각도 좀 왜곡된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어쨌든 간에 미국에서 중국에 또 추가적인 규제를 한다. 그렇죠. 근데 그 제품에 지금 해당되는 거는 뭐 일부 추론 제품도 있고 그다음에 뭐 H20이라는 제품도 있는데 뭐 이런 제품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2번 정도 다운그레이드를 한 거거든요, 엔비디아가. 네. 그래서 뭐 그 제품까지 또 제한을 할지는 사실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겹쳤는데 그 나머지 3가지는 저는 큰 이슈는 아닌 것 같고요. 좀 시장이 좀 너무 확대해서 한 것 같고, 그리고 구글이나 이런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볼 때 제일 그래도 지금 실적에 영향 주는 거는 바로 이 내용이라고 보셔야 돼요. 블랙엘이 특히 완성된 기대감보다 좀 그 어쨌든 트랜지스터 숫자가 반으로 준 제품이 임시적으로 나온다면 그걸 얼마만큼 투자할 거냐에 대해서는 아마 누구도 알기 힘들 것 같고. 그렇죠. 사업자라면 내가 완벽한 예. 어차피 돈 들이는 건데 예. 완벽한 걸로 좀 예. 세팅하고 싶어 하겠죠. 예, 그래서 또 그리고 내년 1분기에 또 이게 만약 수정해서 나온다면 그때 사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저희가 실제 실적에 영향 주는 거 나머지 엔비디아 관련된 내용 대표적으로 구글이 좀 익스큐즈를 했던 내용 중에 하나서 우리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당장 뭐 ROI 개선으로 안 나온다고 얘기한 것도 반대로 오픈 AI는 이제 서치 GPT도 공개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서치라는 거 검색이라는 거는 구글의 핵심 그렇죠. 서비스지 않습니까? 그거를 대항하는 제품을 내놓는데 만약에 구글이 투자를 안 하면 본인들만 더 경쟁이 훼손되는 거고, 그래서 또 여기에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아마존도 있지 않습니까? 메타도 있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 또 자체 라지 랭귀지 모델을 곧 뭐 공개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또 새로운 또 뭐 물론 기존 데이터 센터에 그거를 올려서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상기적인 차원에서 또 AI 데이터 센터를 신규 투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AI 데이터 센터 투자에 대한 속도 조절은 사실은 약간은 뭐 변명 정도인 것 같고요. 그렇게 엄청난 불확실성이라고 보지는 않는 거고, 다만 이제 저 제품의 일부 하자는 그거는 좀 저는 약간은 더 크게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저도 뭐 제가 지금 어떻다 얘기하기보다는 8월 28일 날 우리 젠슨항의 얘기를 좀 들어보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대만의 트렌드 포스트에서는 이 관련해서 어차피 TSMC가 이제 이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대만 쪽 그래도 리서치가 나름 또 좀 신뢰도가 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쪽 시각은 뭐 그래도 B200A라는 제품을 아까 B102라고 제가 썼지만 그 제품을 어느 정도는 구매할 것 같다는 시각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데 다만 바로 지금 엔비디아의 전고점을 다시 넘기에는 여전히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뭐 지금 가장 그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제 HBM3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HBM4 뭐 12, 16단 이 출시가 언제 될 것이냐 이런 이슈도 좀 있잖아요. 예. 어떻습니까? 지금? HBM3E는 이미 지금 양산하고 있죠. 아, 하이닉스는 많이 만들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마이크론도 양산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그 제품들이 원래 블랙엘에 좀 공급을 해야 되는데 아까 뭐 B102에 들어갈지 그 쪽은 이제 언제 좀 그 제품이 대량 들어갈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H200이랑 DH200에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이 동 부분에서 제일 또 중요한 게 또 이번 주에 노이터에서 또 삼성전자가 드디어 통과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예. 막 헷갈렸어요, 그것도. 그러다 예. 또 나중에 삼성전자 관계자 입장으로 예. 뭐 8단은 통과지만 또 그 이상 거는 또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예. 있고 진행 중이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로이터가 상당히 삼성 HBM 관련해서는 어쨌든 뉴스 제공자가 되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좀 일부 잘못된 뉴스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지금까지는. 근데 이번 건은 제가 이제 좀 로이터랑 좀 얘기를 좀 해보니까 엔비디아 쪽에서 아마 정보를 얻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삼성한테는 아직 통보가 안 된 거죠. 근데 어차피 엔비디아 쪽 관계자에 따르면 뭐 거의 뭐 된 것 같아서 곧 삼성에 이제 패스했다는 거를 통보할 것 같다는 식으로 저는 이제 좀 소통을 했는데, 뭐 최종 결과는 봐야 되지만 어쨌든 무르익은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렇다면 뭐 하긴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그 뭐죠? 이 매체의 그 브랜드 파워가 있는데 이렇게 오보를 낸다 그러면 이게 망신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블룸버그도 그렇고 대부분 이제 복수의 관계자한테 크로스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동시에 체크해서 그게 팩트면 이제 전달을 하는데, 노이터는 이번에는 좀 그런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네. 그러면 뭐 3단 이어서 8단 이어서 12단까지도 뭐 3분기에는 뭐 하겠다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이 다
그냥 다 그냥 순항할 것이다라고 봐야 되겠군요. 예, 물론 이제 그렇게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이제 12단은 좀 많이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12단이 좀 조기에 시장이 형성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차트를 한 번 더 근데 말씀드리면 8단하고 12단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그러니까 겁니까? 단수가 많으면 그만큼 이제 더 많은 데이터를 더 빨리 보낼 수가 성능이 있는 더 거죠. 좋아- 대역폭 좋다. 자체가 올라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B100이라는 제품, 뭐 B200A라는 이 제품은 이 GPU가 이제 트랜지스터 숫자가 좀 어쨌든 기존보다 줄다 보니까 어쨌든 그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HBM 12단을 여기 바로 붙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시장 때문에 HBM 12단 시장이 좀 조기에 형성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HBM 쪽에는 뭐 오히려 이런 부분은 조기 형성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다만 그래도 클라우드 사업자가 이제 이 제품을 얼마나 구매할 건가 이거는 저희가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HBM은 이제 그 3E부터 이제 전체적인 그 다이의 덴서티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4기가 비트니까 3기가 바이트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HBM4부터는 이제 32기가 비트가 돼서 4기가 바이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각각의 다이의 덴서티가 많이 올라갔고요. 근데 각각의 덴서티가 올라가면 그만큼 이제 총 합으로 보면 전력 소모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네. 더 적게 쌓아도 같은 이제 컨텐트가 즉 같은 용량이 제공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이 덴서티로 가면 갈수록 좀 전력 사용의 효율성은 좀 제고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8단, 12단인데 8단, 12단도 중요하지만 이 GPU를 둘러싸 있는 스택도 중요합니다. 네. 6개가 둘러쌀 수도 있고 8개가 둘러쌀 수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블랙엘부터는 8개가 둘러싸 있죠.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반으로 쪼개버린 200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는 4개가 둘러싼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뭐 144GB 정도 되는 거고요. 근데 결국 이제 2026년에 또 루빈도 나오는데 루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16단도 있지만 또 싱글 스택이 12개가짜리가 있거든요. 네. 12개짜리 12개가 둘러싸고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많이 둘러싸느냐? GPU 성능은 보통 이제 전작 대비 보통 3배씩 그래 올라가거든요. 근데 HBM은 그 정도로 성능이 안 올라갑니다. 그러면 많이 쌓아야지 GPU 성능 올라간 거를 서포트가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HBM4의 12하이, 12단부터는 12단 뭐 12S는 싱글 스택이거든요. 12S부터는 이론적으로는 768GB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네. HBM 용량이 지금은 이론적으로는 96이지만 실제로는 80GB 쓰고 있는데 2026년, 27년 정도에는 이렇게 9배 정도 성능이 올라가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HBM 공급 과잉을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이 트렌드를 보면 공급 과잉이 나오긴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너무나 이 경기 침체도 그렇고 이 공급 과잉에 대한 이슈 이런 것들이 좀 과대평가돼 있다 네, 이런 얘기들인 것 같아요. 맞춤 생산하고 주문 생산 제품의 공급 과잉은 쉽게 오기 힘들고요. 그리고 어차피 그 HBM을 만들기로 할당한 디램 웨이퍼는 그걸 또 다른 용도로 잘 사용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어차피 주문 받으면서 생산하는 제품 공급 과잉은 보통 이제 커머더티에서 많이 나오죠. 네. 막 생산했는데 수요가 없으면 그것만큼 헐값으로 팔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저희가 많이 고객하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혹시 또 저번 사이클처럼 서버 디램이 또 2018년까지 좋다가 2019년부터 가격이 한 60% 빠지거든요. 네. 그런 사이클이 또 오는 거 아닌가 걱정하는 시각도 있는데 이 제품은 HBM은 이제 맞춤 생산, 주문 생산이고 이 제품은 우리가 과거의 서버 디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삼성 하이닉스가 이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에 직접 보냈어요. 네. 그리고 그들이 전부 다 대만에서 서버를 ODM 생산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버 디램의 공급자인 우리 기업과 최종 수요처랑 직접 가격 협상을 했습니다. 네. 그들의 가격 협상이 들어왔을 때 저항할 방법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 HBM은 엔비디아한테 공급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랑 미국의 클라우드 사업자랑 이제 협상을 해야 되는데 엔비디아 이 GPU 가격이 떨어지기는 좀 불가능한 게 일단 뭐 당연히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것도 있지만 TSMC가 이 제품을 100% 다 만드는데 TSMC의 그 공정이 점점점 좋은 공정을 씁니다. 네. 4나노, 3나노 이렇게 쓰면 생산 기간이 길어지거든요. GPU의 생산 기간이 보통 이렇게 공정이 바뀔 때마다 보름에서 한 달 정도 길어지면 생산 원가가 올라갑니다. 네. 그럼 생산 원가가 올라가면 GPU 가격이 당연히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GPU 가격이 올라가는 우리 HBM 묻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랑은 좀 협상하는 툴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뭐 지나치게 그런 부분을 저는 좀 우려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만약에 삼성전자가 콜 테스트를 모두 다 통과해서 납품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엔비디아의 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다음에 마이크론 이게 이제 서로 경쟁적으로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예. 이제 가격이 좀 낮춰질 가능성. 저는 그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가격이 떨어진다기보다는 가격은 HBM 뭐 어쨌든 3에서 3, 4로 갈수록 가격은 뭐 10%씩, 20%씩 올라가는데 삼성이 들어오면 이제 올라가는 폭이 줄어들겠죠.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20% 올릴 거를 뭐 10%밖에 못 올리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상승 폭이 줄어들 것이다. 상승 폭이 좀 줄어들 거고 그렇지만 또 그것만큼 또 많이 달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지금 기술이 계속 매년 HBM도 신기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 트렌드입니다. 다만 올라가는 폭은 이게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엔비디아가 패키징도 공급사를 기존에 TSMC만 쓰다가 뭐 타이완의 뭐 스필 같은 오사트 기업도 쓰고 우리 한국의 엠코 인천에서도 만들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뭐 삼성도 이제 여기 들어올 거고 인텔도 이제 거기 조인할 거고. 그래서 패키징하고 HBM은 좀 다원을 해야지 GPU 가격을 좀 낮출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가격 자체가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올라가는 폭을 좀 통제를 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이 제품의 GPU는 100%다 TSMC가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GPU를 계속해서 TSMC가 만드는데 생산 기간이 점점 길어져요. 한 네. 제품 만들면. 그러니까 TSMC 입장에서는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럼 나머지 패키징하고 HBM 가격은 그 제품까지 너무 탄력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복수의 공급선을 선택함으로써 가격 올라가는 폭을 좀 제한하는 그 정도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이상으로 물량이 공급된다면 우리 기업들한테는 뭐 가격 인상 폭은 기대치보다는 떨어지더라도 그 이상의 물량이 들어가서 규모의 경제가 나온다면 토탈 이익은 증가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삼성전자가 콜 테스트 이제 뭐 거의 다 그 뭐 로이터 반로는 그 엔비디아 발로 뭐 다 통과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게 사실 그동안 어려웠던 것이 하이브리드 본딩 예. 이거에 대한 기술력에 대한 문제였잖아요. 아니 하이브리드 본딩하고 아무 상관없고요. 아, 그래요? 하이브리드 본딩은 이제 사실 아직 적용은 안 돼 있고요. 물론 뭐 적용된 제품 AMD의 뭐 제품도 있긴 하지만 HBM 하이브리드 본딩은 이제 16단부터 적용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아마 질문하신 거는 MR 머프랑 그다음에 NCF 아마 그런데 MR 머프가 어쨌든 뭐 하여튼 전력 발연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경쟁력이 좀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엔비디아가 그 솔루션을 공급하는 하이닉스 거를 썼기 때문에 그렇지만 마이크론부터 이제 NCF 방식을 썼거든요. 네. 그래서 삼성도 마이크론이랑 똑같은 NCF 방식입니다. 그래서 NCF를 쓰는 마이크론을 어쨌든 밴드 등록을 했고 그 다음에 HBM3에 삼성이 또 통과가 되면서 뭐 삼성도 어차피 NCF 방식이고 그리고 뭐 이번에 HBM3까지 만약 통과했다면 다 NCF 방식이기 때문에 뭐 MR머프가 압도적으로 우세하다는 이제 시장의 시각이 조금 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12단부터는 삼성이 계속 NCF가 더 유리하다고 하는데 워페이지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런지는 좀 시간을 두고 좀 검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미 반도체와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가장 또 한미 반도체의 주식을 들고 있으신 분들도 그렇고 이 기술과 관련해서 되게 여러 가지 막 추측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 어차피 마이크로 범프를 어쨌든 HBM 다이랑 붙이는 본딩 장비를 이제 한미 반도체가 하는데요. 하이닉스는 당연히 주력으로 네. 쓰고 있고 마이크론하고도 계약을 했고 뭐 삼성하고 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 기업들을 솔루션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야마워틱스라고 해서 신카와 제품을 번딩 장비를 쓰고 있는데 어쨌든 뭐 한미 반도체가 삼성에 들어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다만 이제 뭐 SK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이 이제 어쨌든 HBM 증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본딩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도 이제 그 부분의 실적 성장은 좀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 파운드리 업체별 미세 공정 그 로드맵 이것은 좀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뭐 오늘 그 얘기를 좀 하기 전에 요 얘기를 또 드리면 계속 같은 차트를 보여주지만 이게 칩넷을 썼던 이유는 이게 이제 4나노 제품이거든요. 네. TSMC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M4라는 공정이고 이 제품부터는 M4P라는 퍼포먼스 공정인데 근데 이렇게 칩넷을 하는 이유는 트랜지스터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그런 거죠. 네. 근데 이번에 어쨌든 간에 좀 뭔가 제품에
하자가 단기적으로 좀 생겼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트랜지스터를 칩넷으로 늘리기보다는 차라리 3나노, 2나노로 가버리면 되거든요. 아. 그래서 오히려 이것 때문에 미세 공정에 대한 즉 무어의 법칙에 대해서 좀 실망을 좀 최근에 많이 했고요. 무어의 법칙을 주장했던 인텔은 나빠졌고 오히려 TSMC와 협업한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HBM 패키징에서 회사가 훨씬 더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이제 계속 어드밴스드 패키징 관련된 기술 트렌드가 지금은 무어의 법칙을 좀 눌렀는데 또 막상 또 이렇게 칩넷으로 하다 보니까 또 하자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이거는 이제 3나노, 2나노에 대한 관심으로 갈 거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ASML이 이제 주가가 이것 때문에 좀 일부 오르긴 했습니다. 근데 물론 다시 또 시장 때문에 빠졌지만 네, 네. 그래서 보시면 이제 3나노 관련해서 이제 TSM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3나노까지는 이제 퍼포먼스 공정을 쓰지만 TSMC는 이제 내년부터 이제 2나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는 새로운 공정을 드디어 적용을 하고요. 그래서 나노시트라는 2나노 공정이 들어가고 그리고 2027년부터는 이제 1.4나노가 들어가거든요. 네. 1.4나노 중간 공정으로 1.6나노를 합니다. 그래서 TSMC는 로드맵이 계속해서 이제 촌밀하게 좀 펼쳐져 있고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은 뭐 실질적으로 중간 공정 없이 바로 1.4나노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는 1.4나노로 바로 가고 뭐 이렇게 1.6나노 또 인텔 같은 경우에도 이제 1.8나노가 있거든요. 네. 올해부터 한다고는 하는데 얼마나 잘 되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확실한 거는 이제 이런 중간 과정을 거치면서 인텔하고 TSMC가 간다면 삼성은 이제 바로 2나노, 1.4나노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성은 아직까지 이렇게 선단 공정 고객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공정을 너무 이렇게 디테일하게 계속 섬세하게 가져가기보다는 오히려 기존 공정의 완성도를 높이는 게 제가 봐도 네. 훨씬 더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공정을 많이 했다기보다는 기존 공정에서 훨씬 더 뭐 수율이든 아니면 제품의 완성도를 높여서 고객군을 확보하는 게 지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TSMC는 뭐 모든 고객이 다 TSMC만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섬세한 공정들을 많이 가져가지만 뭐 삼성하고 인텔은 사실 제가 봐도 이렇게 1.8나노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기존 공정의 완성도를 높여가지고 고객이 요구하는 어쨌든 제품 퀄리티를 높이는 게 저는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3나노, 2나노 뭐 이번 나오는 뉴스들 보면 삼성전자가 먼저 막 적용을 하고 막 테스트를 네. 하고 이랬다고 하는데 예. 왜 이렇게 엔비디아한테 뒤지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돼요. 뭐 좀 우리 너무 국뽕이었나요? 예. 먼저 우리가 시도하고 예. 있다 삼성전자가. 예, 게이트 올라운드 같은 경우는 삼성이 이제 이렇게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2022년 6월부터 양산을 했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 당시에 손님은 중국 기업이었고요. 중국의 크립토 커런시 관련된 채굴 반도체 회사였는데 펜셈이라는 기업이었는데 이제 거기랑 물량이 너무 적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정이라는 거는 연습을 많이 해야지 늡니다. 그래서 사실은 TSMC가 3나노를 할 때 일각에서는 그랬습니다. 3나노부터는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좀 여러 가지 발열 이슈도 있고 해서 이 핀펫을 적용하는 게 한계가 있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TSMC는 극복해버렸거든요. 네. 극복한 배경은 많이 하니까 극복이 되는 겁니다.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 여러 제품을 해봐야 되고 근데 삼성은 그런 면에서 손님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7나노 같은 경우에도 삼성은 EUV를 적용했고요. 네. TSMC는 초기 7나노를 DUV로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TSMC는 이렇게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계속해서 이제 우려 먹을 수 있는 고객이 있다는 거죠. 근데 삼성은 고객이 없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공정이 있어도 연습할 방법이 없는 거죠. 연습을 안 하면 숙련도가 떨어지는 거군요. 예, 그래서 뭐 계속 먹어봐야지 뭐 맛도 알 수 있듯이 아무리 공정이 있어도 손님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삼성이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삼성 파운드리 앞에 나와 있는 제일 중요한 숙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여러 차례 우리 노근창 센터장님 나오셔서 삼성전자의 진짜 밸류업은 이 파운드리 쪽에서의 실적이 좌우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예. 그리고 이것이 또 삼성전자 거기다 쏟고 있는 뭐 자금이나 노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몇 년 전에는 우리가 좀 희망을 가졌었는데 지금 이게 몇 년이 흐르는데 맞습니다. 이 완전히 격차가 더 벌어지고 이제 어디 희망이 있나요? TSMC 따라잡을? 저는 뭐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다만 이제 TSMC도 이제 혼자 시장을 독식하다 보니까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조건을 잘 안 듣고 있어요. 미국 애리조나 피닉스에 많이 지으라고 했는데 짓는 척하고 물론 짓고는 있지만 상당히 슬로우하게 하고 오히려 대만에다가 가오슝에다가 또 2나노 공장을 3개를 짓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이런 지정학적인 게 기술을 못 이깁니다. 그렇지만 약간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삼성한테는 어쨌든 그걸 잘 활용할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전제 조건이 되려면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삼성은 메모리에서 번 돈을 다 파운드리에 투자를 했거든요. 네. 근데 결과는 안 나오고 있고 적자가 나고 있고. 근데 뭐 결론적으로 메모리 산업은 그렇습니다. 이거는 실력도 중요하지만 업황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파운드리는 뭐 이것도 업황도 중요하지만 삼성한테 중요한 건 기술인 것 같아요. 실력인 것 같고 아직은 실력을 가지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